안녕하세요. 백예한 변호사입니다. 그, 이 경영권 분쟁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그 업무를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미 있는 사례들도 그 대응을 많이 해서 이 중견 기업 이 담당자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조금 알고 이제 대응하셔야 될 부분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 테마 자체가 사실은 정말 무슨 기업 오너들만의 문제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소수 주주권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신문에 공고를 내고, 그래서 뭐 이 큰 은행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을 그런 식으로 모으고 힘들게 그런 소수 주주권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또 공시하고 관련한 부분들 규제가 강화되면서 누군가 한 명 먼저 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제 벌떼같이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돼서, 이제 기업 담당자들도 일상적으로 이제 대응하셔야 되는 뭐 상시 업무처럼 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경영권 분쟁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는 필요성, 그 다음에 사전적 조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대리했었던 한미 사이언스 사건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미니진하고 관련한 어도어 사태, 뭐 그 부분들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아예 그냥 구체적인 사례여서 이게 저희가 직접 진행하긴 했지만 그냥 사례 얘기만 해놓고 그냥 말씀으로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소수주주권 행사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컨텐츠 자체를 첫 번째 경영권 분쟁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그냥 목차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었고, 소수주주권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약간 자세하게 요건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만들었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컨텐츠 보시면 소수주주권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실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의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셨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요건이나 그 다음에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소액주주 플랫폼을 이용해서 요새는 또 소수주주권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마지막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경영권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영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뭐 시설 관리, 운영, 인사 등에 관해서 권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회사의 중요 사항을 이제 배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통상은 경영권이라고 말하고, 저희들이 이제 오너십이나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이제 지배 권한, 이런 형태를 이제 경영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영권 확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는 주주총회를 장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고, 대표이사가 이제 저희 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은 이제 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대표이사 이제 한 곳이라도 약간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확고한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통상은 주주총회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우호 지분들, 그리고 대주주들이 이제 대주주들을 선호하는 기관들, 그리고 약간 무관심한 이 소수주주들,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웬만한 경영권은 지금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주주총회하고 관련한 이슈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총회하고 관련한 부분들,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아니면 소수주주들의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 이제 그런 펀드들이 나오면서 주주총회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게 됐고요. 이사회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사회 이사를 이제 선임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지면서, 실제 사내 이사는 그렇게 뭐 이 수가 많지도 않고,
사실상 이제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몇 명만 선임하면은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사회이사가 독립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선임이 되고 그 이사의 책임을 이제 묻는 경향이 되게 세지면서 사회이사들도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 중에서 그 오너의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관련한 부분들도 대표이사 선임할 때 이제 사실은 이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이제 그 명확하게 장악이 되지 않았을 때 대표이사 선임하고 관련한 이사회하고 관련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그 결국에는 뭐 오너들 사이에 뭐 형제들 사이에 아니면은 뭐 1대 주주, 2대 주주 사이에 그런 형태의 그런 분쟁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런 그 구성 요소하고 관련한 일련의 분쟁들을 이제 다 경영권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권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주주총회에 그 안건을 올릴 수가 있고 그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 소수주주권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은 이렇고, 경영권 분쟁 방어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공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특별히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회사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경영권 분쟁이 있다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공시하고 관련한 이슈가 크진 않아서 외부로 알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 인터넷이나 뭐 예전 PC 세대하고는 또 다르게 모바일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그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들의 공시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한 명이 먼저 이 소송을 걸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가가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되고 이제 그런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주주권이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상법상의 그 소수주주권 그 행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되게 어려운 그 비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 정도 3%를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그리고 상장 기업에서는 거의 그냥 그 이 최대 주주나 뭐 아니면 그런 그 이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수 주주권을 상장 회사에서 그 행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비율을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된 그런 측면은 뭐 집단소송 제도라는 그 측면보다는 실제로 소송을 하기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소수 주주권의 일부 주주만 모이면 기본적으로 이 그 주주 대표 소송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졌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주주 대표 소송까지 이제 그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영진들이 경영을 하면서 이런 그 소수 주주들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포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이나 이런 형태를 할 때 의결권을 제한을 이런 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적대적 M&A하고 관련한 그런 규제들이 폐지가 됐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도입이 돼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이런 특히 연기금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7%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인데 스튜어드십 코드로 해서 뭐 전과가 있는 아니면 횡령 배임의 그런 그 이 이력이 있는 이 오너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이사로 진입하는 부분들의 반대표를 던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회사가 이 올려놓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그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연기금들 국민연금이나 이쪽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환경도 변화가 되고 그 공격 방식이 되게 다변화됐습니다. 제도를 악용한 그 금융 전문가의 지배권 위협, 그러니까 피사들이나 아니면 그 이 금융사들이 회사 인수금융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의사 결정하고 관련한 그 사전 동의권이나 이런 형태의 그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 놓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그 이 일정 부분에 그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는 그 실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그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계약서 상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사실상 지배권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PE 투자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 계약서 내부에 그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뭐 아주 조금이라도 중요한 그런 그 이 사안이 있으면 그 사전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이런 형태의 그 이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위배했을 때 뭐 사실은 크게 회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뭐 이 PE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이게 사전 동의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위약벌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권한을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지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투자금을 그 저희가 이제 회사가 예정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런 쪽도 이제 경영권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저희도 뭐 사실은 PE를 대리해서 그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온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계약서 내용이 뭐 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그 논란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소수 주주권을 악용을 통해서 이제 그린 메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 소수 주주권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이 총액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소수 주주권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제 내가 그 지분을 사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린 메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액 주주 간 연대를 통해서 경영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편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 신문을 본 사람들 아니면 뭐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 모의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나 이런 형태 주주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 정기 주총이나 아니면 임시 주총을 앞두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액 주주 간에서 이제 연대를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연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회사에 이런 메일을 보내고 뭐 배당을 확대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경영상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냐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뭐 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액 지분으로 경영 견제가 가능한 이제 감사 선임 3% 룰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3%하고 관련한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쉽게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쉽다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그런 취지고요. 아직도 뭐 감사를 선임하려면 상장회사에서 3%만 뭐 3%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불가능했었던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근데 이제 감사가 한 명 들어가면 이제 회사를 다 이제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임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선임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이렇게 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회사 입장에서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전적 조치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그 내용들조차도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나 아니면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소수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약간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이 사전적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향후에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차 임기제고요. 시차 임기제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이사들 선임 시점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6명이 있다 이러면 2명, 2명, 2명 그거를 이제 뭐 1년 단위로 이 선임하는 거를 바꿔서 그 이 공격하는 쪽에서 한 번에 다 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6명 중에서 2명이 만약에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명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표 대결에서 이기려면 기존의 경영진이 아닌 쪽에서 이기려면 사실은 엄청난 그 역량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너 가문에서 싸우는 게 아닌 지금 이제 아오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사들을 막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형제 한두 명끼리만 연합을 하면 그 지분을 막 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는 사실은 시차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지분이 퍼져 있는 회사들, 오너 가문은 견고하고 그다음에 그 소수주주들이 많이 몰려 있고 많이 이제 분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 뭐 PE사들이나 이런 사들이 이제 경영권을 위협해서 한번 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시차 임기제 형태로 이사를 선임을 해놓으면 경영권 자체를 이 확보를 못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확보의 전제는 주주총회에서 이겨야 되고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이사회 자체를 장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피의사들에 협력했었던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에 협력했었던 소수주주들도 아니 이게 뭐냐 너무 허무한 거죠. 사실은 이사 2명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6명 이사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상 제한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사로서 뭐 이사회 의사록이나 아니면 중요 경영 사항에 다 참여를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을 하려고 들어간 거는 아니죠. 경영권을 가지려고 들어가는데 경영권을 못 가지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도 사실은 이제 일단 1차적인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차 임기제를 하려면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수 상한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놀라운 것이 이제 회사들이 이제 지금 큰 회사들을 보면 정관들을 보면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수의 상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이사가 5명이다 이러면 6명을 선임하는 사람이 이사회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진행했었던 그 한미사이언스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회사의 이사가 지금 12명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지금 기존의 이사들은 이제 5명이죠. 만약에 5명이면 6명만 선임을 하면 저희가 이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사수 상한을 설정을 해놓고 저희가 그냥 그 이사를 다 뽑아 놓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사로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사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사수 상한으로 꽉 채워져 있다. 이사들이. 그러면 안건 자체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 소수주주권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를 약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의 해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건을 하는 걸로 하는 안건은 그 주주 제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해임시키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사수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설정이 안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 특별 결의가 필요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아주 평온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사수 상한을 설정을 해두시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오너가의 가문에서 뭐 여러 명이 이제 경쟁자들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수 상한을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이사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초다수 결의제도 도입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이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초다수 결의제도를 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형태에서 기존의 그 보통결의나 이런 형태를 지금 이제 그 무시하고 도입을 하는 거여서 이거 자체도 약간은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지분도 절대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새로 설립하는 회사들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할 때 5대 5로 그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착 상태가 돼버리면 의사결정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계약서에서라도 만약에 교착 상태가 됐을 때 어떤 그 회사의 이 지분을 살 수 있다 이런 그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까지 없으면 사실은 회사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전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회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임원 후보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임원 이사로 될 수 있다. 이런 이 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해놓으면 사실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사회 진입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정관하고 관련한 그 이슈가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차 임기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경영진들이 합의를 해서 뭐 이때는 누가 먼저 사임을 하는 거죠.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경영진이 들어와서 이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시차 임기제를 해놓으면 일단은 방어가 되죠. 1년 동안 뭐 방어를 하거나 뭐 2년 동안 방어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 방어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은 시차 임기제가 그나마 좀 낫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아예 경영진을 방어하는 거를 말고 이제 지분 방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분 방어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핫라인을 개설을 하는 거죠. 그냥 아예 내가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때는 네가 나를 도와줘. 이제 주주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아닌데 우리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재적으로 우호주주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전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경영진들이 이 의미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사실상 계속 페이버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그런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슈가 있을 때 우리를 좀 백업을 해달라 이런 형태로 지금 우호주주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저희가 진행했었던 한미사이언스 사건에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로 우호주주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우호주주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회사들끼리 주식의 교차 보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쪽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을 이제 대놓고 해야 되는 거죠. 각자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부분들 아니면 지분의 취득 목적 이게 이쪽도 공시가 되고 저쪽도 공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였을 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보유를 하는 거냐 그리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죠. 나중에 대량 보유 보고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회사나 아니면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이제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분들이 됩니다. 5% 룰이 있기 때문에 보유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향후 이제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사례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부분들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뉴스에서 올해 초는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어도어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두 사건은 상당히 이제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일단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들 지배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이탈표가 나온 거죠.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분 경쟁이 이렇게 세진 거고요. 어도어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은 지분 경쟁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는데
기존의 그 주주 간 협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체결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어도어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은 뭐 물론 이제 계속 온고잉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가처분 단계에서 사실상 그 의결권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끝나버렸고요. 이제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경영권 문제는 이 신주 발행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뭐 그 상대방이 이기긴 했어도 경영권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어차피 그 주총에서 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사건은 그 주총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가 조금 있고요.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사건들은 최근에 실제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제 그 부분들의 약간 종합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 뭐 처음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제 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했어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그 이 오너 가문의 그 상속하고 관련한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상속하고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이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권 이 상속법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그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 그 향후에 계속 떨어지면 실제 그 이 창업 오너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2020년 뭐 그때 그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이 그 오너 가문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들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재산이 많은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 오너들이 지분의 일부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내고 삼성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그 애매한 크기. 그러니까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른 그런 그 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 담보 받은 그러니까 상속세가 사실상 자신의 재산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 담보 대출을 주담대를 받는데 그 금액이 이제 상상을 초월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자도 그렇지만 이게 그 상환 기한이 도래를 하면 이게 반대 매매나 이런 형태로 그냥 매매를 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질권 실행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매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펀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이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지금 업체들이 사실은 계속 이 자문을 하고 있었죠. 이제 피의사들이 내가 지금 이 상속세 해결을 하고 경영권도 보장을 해주겠다. 사실 그냥 상속세만 내고 그냥 회사를 뺏기고 그러면 뭐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할 필요도 없죠. 근데 회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상속세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좋은 조건에 물론 이제 그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을 뺏기고 모든 재산을 뺏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그런 이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여러 피의사들이 이제 와서 그 자문을 했었는데, 근데 그 뭐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이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을 했죠.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일단 그 아주 유력했었던 그런 피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OCI하고 관련한 그 자문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문을 진행을 할 때 외부 그 주식들을 그 주주들을 포섭을 할 때 자기의 그냥 그 이 지분을 구주를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매도한다라고 하는데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는 않고요. 물론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뭐 어느 기간 동안은 같이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고 그거를 뭐 위반하면은 위약금을 물겠다 이런 형태의 만약에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는 OCI하고 관련한
이제 유상증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3자 유상증자. 물론 그 유상증자하고 관련한 신주 발행이 이 결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건이 약간 특이했었던 특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통상은 제3자 유상증자를 할 때는 상당히 납입기일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그 OCI 측을 자문하는 회사 측에서도 이게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경우, 왜냐하면 정기 주총이 있을 때 그 경영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주 발행을 해서 받았지만 그 이 주총을 하는 거는 기준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기준일 기준으로 하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총을 열게 되는데, 이번 정기 주총은. 근데 만약에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경영권이 없는 그냥 막대한 지분만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납입기일을 정기주총 이후로 잡았습니다. 1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통상은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적어도 한 달 내. 그래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하면 통상은 신주 발행은 이미 돼버리고 그 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청구 취지를 신청 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이 건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납입기일을 정기주총 이후로 지금 잡았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 OCI를 자문하는 쪽에서도 이게 만약에 경영권을 확보를 못하면 그 이 정기주총에서 3월달에 있는 정기주총에서 확보를 못하면 우리가 그 지금 이 신주를 발행받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이제 납입기일을 늦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소송은 아주 격화가 됐죠. 통상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예전에 그 SM 사태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되게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한미사이언스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은 1월 중순경에 저희가 신청서를 냈는데 결정이 나온 게 주총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3월 달 정도가 좀 되니까 신문기일이 2번 열리고 한 2개월 정도 그 소송을 계속한 겁니다. 통상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슈가 계속 됐었죠. 정당성하고 관련한 이슈가. 그래서 신주 발행을 제3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격하는 쪽,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하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권 분쟁에서 이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신주를 발행한 거다.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한테 지금 이 도전하는 쪽을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한 거다. 그런 목적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SM 사태나 이럴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본건하고 관련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속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게 그 뭐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간다라는 게 안정적인 경영권 누가 갖게 되면은 사실은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일반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OCI나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이 한미사이언스를 지금 인수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서 뭐 잘 경영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에서 일부가 이제 배제되는 형태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이제 지분 가치는 뭐 사실은 경영권이 없는 그냥 뭐 이 대주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죠. 이제 그 지분의 가치가 크게 있지는 않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기존의 경영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영권도 잃고, 그 다음에 상환하고 관련한,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금지하고 관련 가처분을 계속 끌고 갔고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기 주총도 같이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이 그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면 상당히 회사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제한을 했고요. 왜냐하면 정기 주총에서 우리가 그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주주 제한을 6주 전에 해야 되는데 6주 전에 해서 저희가 주주 제한을 했고, 주주 제한을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이사수하고 관련한 만약에 10명이다. 근데 지금은 뭐 4명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5명을 선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사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반수 보통 결의만 실제로 이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자신감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들 2명이 합치면 사실상 어머니하고 관련한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아들 둘의 지분들이 이제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확보하느냐 이제 그 이슈가 남아서 정말 이제 격화가 됐고 그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누가 이거를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OCI하고 관련한 이분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냐. 회사에 대한 전문가인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일부의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기 위한 그 정도의 목적만 있는 거냐. 뭐 그런 나중에 신주 발행이 됐을 때 가처분해서 만약에 질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쪽도 이제 계속 그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 기관 그래서 뭐 여러 의결권 행사 기관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들이 저희하고 그 회사 측을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견을 발표를 하죠.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이 찬성하고 그런 형태로 의결권을 하면 사실은 소수주주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냥 뭐 주가는 뭐 어느 정도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 주가는 올라가죠.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누구를 선임했을 때 더 괜찮아질 거냐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주총까지 가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짧거나 아니면 아주 멀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신주 발행하고 관련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이 건은 1월 달에 발생을 하니까 2달 동안 그런 정기 주총까지 계속 신문에 나오면서 이 소수주주들이 너무 이제 지식이 많아진 겁니다. 지식이 많아져서 이거는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힘을 줘도 되겠는데 계속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 기관하고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무장한 국민연금이나 이쪽의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결정을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의결권 행사 기관도 빨리 그 의결권 행사하고 관련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판결을 보고 싶었던 거죠. 판결 내용을 보면 누가 이기겠다. 만약에 지금 누구를 지지를 했는데 갑자기 그 판결에서는 그 형제 쪽을 지지를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약간 무색해지는 거죠. 그 기관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를 누구한테 하겠다. 이거를 통상은 뭐 주총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은 이 가처분하고 관련한 결정문이 만약에 오전에 나왔다라고 하면 오후에 이게 지금 결정이 돼서 이게 공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거의 근접해서 이제 결정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도대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한 거냐, 신주 발행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이길지 질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도 못한 거냐, 이제 그런 형태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주주총회 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밝았는데 사실상 주주총회하고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가 유리한 측면은 뭐냐면 일단은 의장을 자기가 될 수 있고요. 의장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존의 위임장 받은 것들 위임장 권유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가서 이제 위임장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회사가 보는 거죠. 회사가 보고 이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인한테 확인을 요청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건에서도 지금 회사에서 되게 많이 커트를 했죠. 저희가 직접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을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표들은 그냥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측 그 표가 온 거는 이거 형식이 이상한데 잘 안 보이는데 흐릿한데 지금 뒤에 있는 위임장이 그 주민등록
그 이 내용들이 흐릿하게 찍혀져 있는데 사진이 안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표들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형태의 싸움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싸움을 하고 나서 사실상 이 맨 마지막까지 결론을 잘 몰랐죠. 결론을 잘 몰랐는데 이 실제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소수주주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란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그 명시적인 그 지분 싸움에서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잠재적 그 우호 지분을 저희가 그 형제 측에서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길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 어머니 측에서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이기면서 실제로 이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카운팅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표로는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물론 이제 그 친인척들 표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소수주주들의 이 위임장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 차로 갈라졌는데 이 소수주주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타는 부분들,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쪽들, 그리고 이제 그 비등비등한 사이에서는 소수주주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이슈가 크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재직하고 계신 그 회사들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호주주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호주주들은 뭐 당연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연금들, 그다음에 연금 그리고 그 의결권 행사 기관을 평소에도 약간 좀 그쪽에서 선호하는 그 내용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슈를 좀 그 포착을 하셔서 뭐 경영하는데 조금 참조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재밌는 사례긴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의결권 행사 기관에서 저희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무슨 경영 컨설팅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냥 개인들이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가입한다라는 의사결정을 못했고 그쪽에서는 가입한다라고 한 거죠. 회사니까. 그랬더니 그 의결권 행사 기관이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주주총회하고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의결권 행사하고 관련한 그런 기관들, 그 기관들도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서비스들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뭔가를 이슈를 더 삼느냐, 이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 뭐 이제 그리고 뭐 배당 정책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어도어하고 관련한 경영권 분쟁은 정말로 되게 그 이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미니진하고 관련한 지금 이 방송에서 나온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냥 이슈가 그렇게 되고는 있었는데 이쪽이 사실 이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약간 약자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잘 했고 그다음에 그 주주간 계약 자체 내용 이제 결정문을 지금 저희는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문 내용들을 보면 계약서에서 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결권을 이 미니진을 그 대표이사로 계속 있을 수 있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정도로 센 이 계약서는 저희도 처음 봤는데 사실은 뭐 그 미니진을 이 대리하는 뭐 소송 대리 말고 처음에 자문을 했었던 그 계약서를 쓴 그 변호사가 정말로 잘한 거죠. 물론 이제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주주간 계약 자체로 실제 주주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 결정문에서는 어떤 형태였냐면 그런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브는 이 미니진하고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거나
그런 형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가처분이 내려진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쉽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이제 만약에 한미 사이언스하고 관련한 이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되면 표 대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건 선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고, 어도하고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내용들을 뭐 자세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2교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시간에 그 해당하는 그 질의부터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당사에 대한 적대적 세력의 사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대적 세력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공시가 요새는 많이 그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서 만약에 누가 그 이 지분을 취득한다, 뭐 5%가 기본이 되겠죠. 5%가 되고 대량 보유 보고 그 같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기준이 되고요. 근데 적대적 세력이 있고 뭐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소수주주들 이분들에 대한 그 이 표를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주주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배당 확대, 그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그런 그 이 뭐 자산을 뭐 의미 있게 매각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전 리스크를 그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이 컴플라이언스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확립을 좀 해야 되고, 이사회에서 그 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은 그 이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사결정들, 그러니까 뭐 오너 누구를 위해서 뭐 내부자 거래나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들은 뭐 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적대적 세력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다음에 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교감, 뭐 그런 형태로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적대적 세력이 있으면 사실상 그 이 뭐 저희들이 보통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주주 토론방들 있잖아요. 주주 토론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적대적 세력이 있으면 그쪽에서 규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아예 적대적 세력이 펀드인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인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행동주의 펀드를 대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리하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대리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네이버 카페나 이런 주주 토론방에 올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이제 회사하고 관련한 그 건전한 판단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적대적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수용한다, 그런 형태로 가면은 사실은 경영 상황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뭐 자기 주식을 뭐 어떻게 활용한다,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유상증자를 한다, 그렇게 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방안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법적인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뭐 제3자 유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하고 관련한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말고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주주들, 의미 있는 주주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액 주주 행동에 대한 대응, 경영권 분쟁의 조짐 예측. 경영권 분쟁은 사실 그 뉴스에 안 좋은 기사들이 뜨면
약간 포착이 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경영진이 뭘 잘못했다, 뭐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 실패로 뭐 어떤 상황이 됐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주주 토론방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특히 요새는 이제 그 이 소수 주주하고 관련한 이 주주권 행사 그를 이 표를 모으는 게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 그걸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많아서 뭐 심지어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가 상장사 대리하는 사건인데 그 주식을 한 5주 사고 그 그러니까 변호사가 직접 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분이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한 번 걸었다가 그 신문기일에 갔는데 저희 이제 정관 변호사님까지 대동해서 갔는데 신문기일 직전에 취하서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은 그 경영권 분쟁하고 관련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로 약간 뭐 주가가 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신청 이유하고 관련한 부분들도 공시를 해야 되니까 아주 강하게 그거를 띄고 뭐 신문에도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건에서는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취하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다시 또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조짐들은 일단은 누군가가 계속 그 회사를 건드린다, 아니면 주주토론방에서 건드린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는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어느 순간에는 2, 3개월 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임시주총까지 뭔가 끌고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임시주총은 자기가 소집 허가 신청을 받고 나중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정기 주총 시즌이 되면 사실은 이런 조짐들이 계속 보이죠. 한 10월 달부터. 왜냐하면 그 주주 제한권 지금 그 소수주주권의 주주 제한권 나온 부분들이 주주총회 6주 전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6주 전에 해야 되니까 10월 달 이때부터는 분위기를 이제 형성을 하고 그런 조짐들이 있으면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들은. 그래서 아, 이런 이슈들이 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 대리하고 있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증명 같은 거를 계속 보내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왜 무슨 오너 가해 무슨 뭐 이 내부 거래는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뭐 무슨 연구 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느냐. 예전에 그 뭐 대표이사가 약속했었던 뭐 주주 뭐 친화 정책 그 배당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그 네이버 카페 같은데 계속 올리는 거죠. 아, 뭐 내가 회신을 받았는데 이렇다더라. 뭐 제대로 답을 안 하는 걸 봤더니 이제 간담회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담회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짐이 있다가 이제 정기 주총에서 이제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 그 회사가 크게 이슈가 없으면 그냥 사그라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슈도 없고 무슨 누가 공격하지도 않는데 이제 귀찮거든요. 이제 귀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기주총을 기점으로 사실은 되게 상당히 활성화됐다가 주총에서 뭔가 이슈를 삼지를 못하면 그냥 이제 사그라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대표이사의 지분이 낮은 경우에 외국계 투자자 등의 적대적 M&A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 조치하고 관련한 부분들 밖에는 뭐 사실상은 없죠. 이 우호 지분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호 지분들을 가지고 그 잠재적 우호 지분이나 한라인 형성을 하고 뭐 요새는 소수주주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삼아야 되고 스튜어디십 코드하고 관련한 이슈들도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은 다 그런 기금들이나 이쪽들은 그 부분들을 이슈 삼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그 상속 거칠 경우에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사실은 대응책은 뭐 없습니다. 대응책은 왜냐하면 그 지금 상속세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 부분들입니다. 대주주 지분까지 하면 60%가 되는데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배당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상속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경영권 분쟁할 때는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특히 지분이 낮은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공격 대상으로 삼죠. 주주 행동주의 펀드나 이쪽들이 사실은 뭐 행동주의라고는 하지만 이분들도 그 본질적으로는 그 이 뭐 헤지 펀드들입니다. 뭐 악의적인 헤지 펀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런 회사들을 타겟으로 삼고,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낮으면 표 대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으로 자신들이 지금 약간 그 이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제 팔고 나가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한 10월 달, 11월 달 이때 이제 대량 보유 보고를 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죠. 상속으로 이 지분이 없으신 분들, 지분이 많지 않고 아니면은 담보로 이제 잡혀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피들이 있습니다. 피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자문을 하는 피들이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저희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자문을 하실 때 그 회사의 오너분이나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이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펀드하고 관련한 계약서 같은 거는 이제 주주간 계약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희진 대표의 그 자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지켜준 거죠, 사실. 물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 뭐 5년간 만약에 지킨다 이러면 5년 동안은 지켜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 뺏기겠죠. 근데 그런 형태로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부 펀드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뭐 저희가 당연히 펀드를 대리하면은 아주 악의적인 조항들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죠. 예전에는 심지어는 뭐 지금은 당연히 무효일 것 같은데 그 복리 이자로 19%를 받는 형태로 그 계약서가 작성이 된 사례를 제가 직접 했고요. 소송을 해서 그냥 원래 600억의 투자금이었는데 실제로 이 소송을 이기고 나서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복리는 판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달리로 그냥 했는데, 달리로 해도 이제 합쳐지니까 한 1,200억 정도. 정말로 이제 무서운 이제 약탈적인 그런 금융 피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행동주의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을 할 때는 사실은 겉으로는 되게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뭐 그 변형된 안건을 다 찬성을 하면서 뭐 배당은 얼마를 뭐 500원을 요구했는데 250원이면 뭐 물러나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오른 상태로 빠지고 배당은 이제 받고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그래서 상속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특히 더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형제들이 나눠져 있으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문제인 거죠. 지금 한국타이어, 뭐 아워홈,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오너들, 일대 오너들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오너들이 사망하면서 상속하고 관련한 분쟁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회사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된 거고요. 이제 일단 그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시간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소수주주권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주 제한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영권에서 그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 이쪽으로 그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인 거죠. 뭐 누구를 무슨 돌팔매질을 해서 내려오게 할 수도 없고, 그 해임하고 관련한 이 이슈는 그 해임하고 관련한 이 의결 정족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주주 제한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게 소수 주주하고 관련해서는 뭐 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주 제한권을 보시면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한을 하고요.
통상은 내용 증명도 보내면서 이메일도 그 담당 그 자들, 그러니까 뭐 IR 담당자일 수도 있고 아예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요. 이사회를 뭐 대표하는 대표이사니까 그런 형태로 이메일을 찾아서 전자문서로 동시에 제안을 보통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 제시 안건하고 같으면 뭐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상충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공시를 하고 그 상충되는 하나의 안건이 채택이 되면 다른 안건은 폐기된다는 점을 이제 공시를 하고 이제 뭐 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든지 이제 그런 그 공시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죠. 주주제안권. 그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게 그 주주총회를 임시주총을 하는 겁니다. 임시주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하면 쉽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 뭐 상장사 아니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는 경우 뭐 아예 본안화 형태가 돼서 이 그냥 정당성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다툽니다. 저희도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형태로 누군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하면 뭐 계속 다투죠. 계속 다투고 시간을 끌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간 본안화해서 그러니까 약간 무력화시키는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으면 사실은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안건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50% 비율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임시주총이 열리던 말던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 의장을 누가 되느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빛사이언스 사건 같은 경우에 의장이 만약에 이거는 지금 무효인표다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이게 무효인표라고 그 이 사람이 결정을 해버리면 일단은 주총의 결과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은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 사람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주총 결의하고 관련한 하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장을 바꿔버리는 형태로 안건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슈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싸우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의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정관에 따른 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까지도 상대방이 의미 있게 공격을 한다. 지금 뭐 의장이 뭐 어떤 횡령에 연루가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런 형태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송 사건이라는 게 논리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없다라는 건 뭐냐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론주의가 아니라 신문 비송 사건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가 뭔가 이거는 정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변호사로 그냥 의장을 삼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위험할 때는 아예 주총을 열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열어서 기각을 시키는 겁니다. 같은 안건 그래 올릴게. 근데 이제 그냥 이쪽 안건만 올리면 불안하다. 그러면 저희 안건도 비슷한 안건을 같이 올리는 거죠. 올려서 소집 통지까지 해야 이제 그 기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청에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너희가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했는데 뭐 회사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송 사건이고 이 판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집중 투표 청구권. 그러니까 집중 투표 청구권 같은 경우엔 그 2명 이사 선임할 때 이제 몰아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집중 투표제를 그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이제 뭐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은 그 큰 회사들은 아주 작은 회사부터 시작했을 경우가 많죠. 한 6, 70년대부터 시작한 회사들.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정관들을 많이 개정을 했지만 상법이 그 개정되는 속도를 이 정관이 따라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회사가 커지면 정관 변경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집중 투표제를 뭐 택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이 부분들은 항상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 감사 해임 청구권. 이사 감사 해임 청구권은 이제 임원 해임을 하게 되려면 임원 해임을 하려면 일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까지를 열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까지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 뭐냐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해서 물론 이제 주총을 그냥 임의로 열어줄 수도 있겠죠.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주총을 열어서 그 주총에서 이 사람을 임원을 해임하자 이렇게 해야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부결됐을 때는 법원에 이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이 어렵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주총 소집 허가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허들이 되고 뭐 당연히 부결은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 이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는 건데 이제 법령하고 뭐 정관을 위반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들 판단은 뭐 아주 하세월인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그냥 그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로 아예 구속됐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사임하는 경우가 많고요. 해임 될 때까지 계속 버티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버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형사 사건에서 계속 같이 다투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민사 사건에서 이게 명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 회사의 그 다수결로 뽑힌 그 이사를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사가 막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마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아주 중소기업 뭐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 오늘 오신 그 중견기업 이런 형태에서는 이사가 이런 형태로 계속 그 위법한 행위를 계속한다. 감시하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회사 감사도 있고 다른 이사들의 책임들도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이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이제 끝나면 사실은 이것도 신청 이익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의미 있는 게 이제 대표 소송권입니다. 대표 소송권은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그 이기기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쉬운 거는 이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재기를 청구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 만약에 이 사람이 약간의 배임이 있었다라든지 횡령이 있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이 누구한테 이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판결들이나 형사 이런 판결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공시로 뭐 횡령 배임이 공시가 됐다. 그러면 물론 이제 회사에서 곧바로 그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경영권을 장악한 쪽이 그쪽이라면, 특히 이제 대주주라면 이 대표 소송을 직접 하진 않죠. 의사결정을 못하면 이제 소수주주가 이 소 제기를 해라 그런 그 청구를 하고 30일 내에 이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이제 직접 소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를 제기를 해서 이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이제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 이제는 대표 소송이 더 발전을 해서 다중 대표 소송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뭐 약간은 이제 황당한 거죠. 이 대표 이사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이제 뭐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한 달마다 무슨 그 자기를 비난하는 서면을 받는다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로 유쾌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한 1, 2년 동안 소송을 자기가 직접 몇십억이 되는 소송을 만약에 받으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송을 자기가 직접 당하면. 회사가 당하는 소송하고 직접 자기가 개인이 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다중 대표 소송을 이용해서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위에서 있었던 이사 감사 해임 힘든 거죠. 그거는
그 부분들은 힘든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게 하고 이제 약간 그 타협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되게 강한 분들은 그러진 않을 텐데 대표 소송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이 꽤 세니까 이 부분들을 맞춰서 대표 소송을 하기가 이제 그 쉽지는 않은데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이 쓰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입니다. 이제 뭐 요새는 너무 약간 패션처럼 회계장부를 한번 보자, 회계장부 보자 막 계속 그러는데 회계장부를 봐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은 이미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을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되느냐, 이제 그게 되게 그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장부를 열람을 하고 저희가 추정했었던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이 형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수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정말 약간 좀 쉽게 방어를 할 수가 있고 회계장부를 열람한 쪽에서 이 장부의 의미 이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회사 영업하고 관련한 부분들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끼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밝혀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증해내기가 쉽진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하고 관련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이제 내부 고발자들, 그러니까 회사에 누가 뭐 무슨 뭐 재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의미 있는 소송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소수주주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장부를 봤습니다. 근데 장부를 보고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주주의 청구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내기가 약간은 쉬워지죠. 저희가 그 다른 상장사들 통해서 이 회사 오너의 아들하고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이런 형태로 신문에도 많이 난 사건을 기각을 시켰는데 그 주주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판사를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다. 자료들을 그리고 미리 좀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들을 막 줍니다. 그러면 신문기일이 2번 열리면 한 번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판사님도 같이 봤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줬습니다.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님도 약간 김이 새는 거죠. 아니 장부를 줬는데 뭐 무슨 얘기를 못 하냐.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요새는 회사들 대응은 조금 쉬워지고 물론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총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장을 이제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의장을 장악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그럼 법에서 그냥 이 사람 마음껏 해도 되게 만들어 놓느냐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는 검사인을 선임을 하고요. 통상은 지금 소수주가 선임 청구를 해서 검사인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 주총 시즌에는 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인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상황, 완전히 표가 인정돼야 되는데 표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의결권을 막 몇 %를 제한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검사인 선임하고 관련한 이슈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검사인 저희도 변호사고 다른 변호사님들을 뭐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회계장부 열람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를 검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이 이 보수를 받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자금의 흐름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목적을 가지고 뭐 이런 이 검찰의 특수부나 이쪽에서 들어간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를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검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알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막
그 실무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네. 대답의 의무는 없죠.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청구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럴 이유는 없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소수주주들이 이런 조짐들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간담회를 열어라. 이걸 봤더니 말도 안 되는 회사 매출도 뭐 이게 뚜렷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 뭐 이 무슨 용역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다더라. 이게 뭐냐? 이거 지금 뭐 배임 아니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개인이 소수주주가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게 큰 물결이 되면은 괜찮은데 혼자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권을 가져올 사람들은 충분히 할 유인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몰아내서 내가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회계 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임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약간 무색해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슈가 됩니다. 저희가 그 이 한미사이언스나 이제 다른 상장사 그 업무를 진행을 할 때도 회계 장부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장사의 그런 회계 장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특정을 하겠지만 그 회사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배임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뭐 실제 뭐 그냥 그냥 주먹국으로 돌아가는 작은 회사면 모를까 중견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은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회이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네네. 아, 네네네. 아, 그러네요. 주주 명부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주주 명부는 한 표만 있어도 그냥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주 명부를 볼 때는 이제 통상은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이 파일 같은 걸로 안 주죠. 불편하게 주고 처음에는 개인 정보나 이런 이슈로 이제 그 표를 못 얻게 그냥 아주 애매한 부분들만 줍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주주 명부 열람 등사하고 관련한 가처분을 하죠. 그 소수주주권 행사를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명부를 이 임시주총을 열거나 아니면 주총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명부 열람이나 이런 부분을 한 표라고 하더라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 뭐 일단은 지연을 시키죠. 당연한 권리인데도 지연을 시키고 뭐 행사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약간 법의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줄 때는 그냥 뭐 이 개인 정보기 때문에 뭐 명시적으로 당신이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셔야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지연을 하고 얻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드 카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이 파일로 해서 줄 의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형태로 계속 지연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하고 이제 그 이 자본시장법 이 상장회사 특례 이 부분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법하고 관련한 부분들은 이 요건들이 엄청 세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그 말씀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는 이게 외울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냥 찾아보시라는 의미로 물론 요새는 그냥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주주 제한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하려면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라고 하니까 이제 주총을 보면 그 이 보통 3월 달에 하니까 6개월 전 그 전에
통상은 이제 플랫폼이나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 제한을 뭐 3% 이상이 돼버리면 상관은 없지만 1%를 넘어서 3%까지 가는 거는 상장회사에서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1% 보유를 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 소수주주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주 제한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 기준인데 이거는 지금 그 이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보유 요건이 필요가 없거든요. 3%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도 1.5% 이상 보유하는 거. 약간 더 세죠. 주주총회 자체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청구권이니까. 그리고 집중투표 청구권은 이거는 더 세죠.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 보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는 아예 같고, 근데 이제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1% 이상. 그러니까 의외로 집중 투표를 뭐 해달라, 뭐를 해달라, 우리가 주주 제한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신청서에서 이 사람들의 이 주주하고 관련한 그 자격,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자격들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로 해서 만약에 주주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그러면 주주하고 관련한 이 소유자 증명을 제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이걸로 이슈가 돼 버려서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주총까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약간 더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주 제한하고 관련한 의안상정 가처분까지 들어올 때까지 주주 제한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죠. 통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먼저 그냥 주주 제한을 받아주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의안상정 가처분을 하는 경우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은 실무에서는 맞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대리할 때는. 그리고 이사 감사 해임 청구권은 뭐 0.5% 이상 보유했을 때 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뭐 비율은 낮습니다. 대표 소송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01% 이상 보유하면 6개월 전부터 지금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다중대표 소송은 조금 더 많고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0.1% 이상 보유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열람 등사 청구를 많이 합니다. 열람 등사 청구가 지금 저희가 이 그 공시된 내용들을 많이 보더라도 그 많이 있는 거는 지금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그다음에 그 신주 발행하고 관련한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 소송은 뭐 많이는 있는데 이게 뭐 조금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주주 제한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총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이거는 그 1% 이상 보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이슈가 있을 때는 한번 요건을 보시고 주주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 명시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판사님들도 그 이 신청인 적격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그 꽤 이슈를 제대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슈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소명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시간을 저희가 더 벌 수 있는 거죠. 회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한 내용이 주주 제한권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했는데 다시 또 그 3년 내에 다시 제한하는 경우, 뭐 주주 개인의 고충하고 관련한 부분 경우, 그 소수 주주권하고 관련한 그런 의안을 올리는 거죠.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주 제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해서 주주 제한이 아니라 그 주총을 자기가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회사 임원이라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사를 말하는 거죠. 이사나 감사. 이제 그냥 해임시키기는 정말로 어렵다. 소수 주주가 뭐 대주주면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한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이 내용이기 때문에 주주 제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의안상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총을 열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총의 안건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그 다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한테 제출, 그 다음에 그 정기주총이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직전 연도의 정기주총일 해당하는 그해 해당 일에 6주 전에 제출하고요. 이게 뭐 그 저지한 사례를 보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을 안 올린 거예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경영권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후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끌려고 먼저 했는데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정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정기주총을 했는데 그때 주주 제한을 할 것이지 왜 이제 주주총회에 소집을 하냐, 소집 청구권.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사하고 감사하고 관련한 선임이 됐는데 재선임안 통과됐는데 또 이 사람하고 관련한 이제 해임하고 관련한 안건을 가지고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물론 이제 이거는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애매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저지 사례를 보면은요. 그 주주 제한 했을 때 부결됐는데 주총 소집 허가를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에 대한 또 해임 이 부분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신청 통해서 이제 그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확보에 이제 돌입을 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주 발행하고 관련 진짜 회사는 경영상 목적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물론 이제 제3자 배정이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신주 발행 무효하고 관련한 이슈들은 그냥 주주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주가 산 다음에 막 이 신청을 하는 거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그래도 오릅니다. 뭔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소집 청구권 이익이 없다. 그냥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장난치는 것처럼 이사에 소집했습니다. 기각해 주세요.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슈가 됐던 거죠. 이 고등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었던 거는 실수를 한 거죠. 실제로 그냥 뭐 약간 뭐 그런 태세만 보인 상태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주총을 소집을 해야 된다. 그 부분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용들이 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둔 이유는 실제로 뭐 주주총회 소집 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한번 찾아보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조금 적었고요. 그다음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그러니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회사에서 무슨 이슈가 있다, 무슨 범죄가 있었다 이러면 소수주주들이 들끓죠. 이제 회계장부를 보자.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제 등사 청구의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신문이 되게 뭐 탐사 보도를 할 정도가 아니면
애매한 그냥 막연한 내용들을 이제 담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부러 그냥 정당한 내용들의 그 문서들은 그냥 다 제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뭐 문제를 삼는데 이거 지금 다 이 문제 없고 그냥 보세요. 뭐 궁금한데 궁금하니까 그냥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주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를 이제 피신청인 대리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약간 답답한 그런 측면이 뭐냐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문기일이 2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열린 다음에 이제 참고 서면 같은 거를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장부를 내니까 이제 일부 장부가 남아 있죠. 그러면 일부 남은 장부들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장부를 이쪽이 제공한 내용들을 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장부들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논증을 해야 이제 판사가 이거를 하라고 이제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일부 장부만 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핵심적인 장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를 대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고 이제 그냥 줘버려도 되는 것들은 빨리 줘버리고 문제 없다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이제 이기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열람 등사 청구권의 이제 정당성.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경영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너를 이제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적대적 M&A를 해야 되는데 너를 그냥 이 형사 고소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형태의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드러나는 경우에는 장부를 안 주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너나 얘나 다 똑같은 애들이고 너도 되게 지금 그 나쁜 놈인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이제 거부를 해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오랜 기간 경쟁 유지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했을 때 뭐 잘해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 이 법원에서 기각을 한 사례가 있다. 그 부분 보시면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 자세히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들은 의미가 있죠. 셀트리온 소액주주 모임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두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청구는 의미 있게 지금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주총 개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달라. 그럼 임시주총이 되면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다는데 뭐 다 찬성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통과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한진카라고 KCGI.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나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그 한진칼의 주주 제안서를 발송을 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을 했는데 2심 법원이 야 너희 지금 보유 기간 6개월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1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 그 이 보유 요건이나 그런 기간 요건들을 제대로 보지를 않은 거죠. 근데 이제 6개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5%룰 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측이 요새 보면은 막 그 이 정말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 최근인데요. 그 T-사이언티픽 이제 2023년 12월 4일자. 그러니까 소액 주주 측이 주주 제안한 거는 다 부결되고 회사가 제안한 그 이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근데 최초 집계 때는 이제 회사 측이 약 34%고 소액 주주가 42%인데 의장이 일부 소액 주주가 이제 이건 경영 참여 목적이었으면 그 공동 보유자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했다. 그러면 그 공시 안 한 거는 의결권 제한이 돼 버리거든요. 11%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거 약간 묘하게 날린 거죠. 그럼 34대 31로 이 지금 그 회사 측이 이긴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더 이제 그 추적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총 그 결의 하자가 될 수는 있죠. 이게 무효를 판단하는 지금 의장의 그 행사하고 관련한 절차 무효하고 관련한 그런 이 소송이 계속 될 수는 있지만 소송이 이제 뭐 이 상당히 오래 가죠.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4년, 5년 뭐 이미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장을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한 자본시장법 조항도 여기에 두었습니다. 요새는 액트 이제 회사마다 지금 상장 회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실 거예요. 액트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이 내용들 그냥 읽어 보시면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신 분들 그 명단 등록이 돼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지금 이 책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 책이 있어요. 녹색 책이 있는데 녹색 책은 이 책은 맨 처음에 발간됐다가 저희가 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고객들이 이걸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책 이름을 경영권 법률 실무로 바꿔서 녹색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녹색 책은 지금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팔려가지고 저희 회사에 남은 것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근데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 파란 책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은 똑같거든요. 이것만 바꾼 거여서 오늘 오신 분들 명단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권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총하고 관련한 대응하고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매뉴얼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예, 마치겠습니다.